화물연대와 BGF 로지스가 조합원 사망이라는 비극 속에서 24일 만에 극적으로 잠정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면에는 시행 2달을 맞은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진짜 사장 논란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관련된 현안, 진짜 팩트는 무엇인지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겸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한번 작년이었죠? 예. 저희 모셨던 게. 예. 그때 뭐 이제 그 과로사 이런 예. 문제도 한번 저희가 이제 다뤘던 것 같은데 노동 전문가시라서 팩트 체크 겸 뭐 이런 성격으로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일단 이 사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이제 화물연대가 화물 운임비를 더 올려달라고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게 간접 고용이 돼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CU죠. 뭐 이제 이게 보통 이제 편의점 CU 그 BGF 로지스 CU 측의 BGS 로지스하고 이제 하다가 대체 인력을 투입하려고 하니까 여기를 막아서고 그러다가 무리하게 나가다가 이제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건데. 자, 이 과정은 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뭐 98년 IMF 이전에는 화물연대 기사들이 정규직 노조원이었는데요. 예. 화물 그때 이후로 사장 시켜줄게 이러면서 이제 특수고용이라는 형태로 전환됐었고 2000년대부터 끊임없이 2002년 화물연대 노조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이후로 끊임없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 예. 이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도 했어요. 이런 비슷한 사태로. 예. 그랬는데 노란봉투법이 올해 3월 11일 시행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란봉투법에는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하면 그 사용자로서 교섭할 의무가 생긴다라는 건데 화물연대가 이제 교섭을 요구를 했는데 응하지 않죠. BGF 리테일, 자회사인 BGF 로지스 응하지 않으니까 항상 그러면 이제 실력 행사밖에 할 방법이 없는데 예. 원래 노란봉투법에는 그 사실 하청만이 아니라 제조업 하청만이 아니라 특고도 적용 대상이라고 입법 취지에서는 얘기했는데 예. 노동부가 그걸 노조법상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중간에 하는 바람에 노동부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간에 그런 바람에 이제 문제가 더 꼬였죠. 그러니까 실력 행사 외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물류창고 앞을 진주 물류창고를 막았는데 그걸 이제 대체 수송 인력이 그걸 그냥 밀고 나가려다가 한 분 돌아가시고 두 분이 다치시는 그런 사고가 생기고 말았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사실 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면은 회사 측이 협상에 임했을까 그 생각도 들어요. 사실 이제 여론의 궁지에 몰리니까 그럼 협상 테이블에 앉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제도의 사각지대에서는 이런 방법 외에는 없죠. 예. 화물연대가 요구를 했습니다. 협상하자. 그 수송료 운송 수수료 한 푼 올릴래도 화주인 원청이 승인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BGF 리테일 로지스 측에 요구를 했는데 교섭에 응하지 않죠 전혀. 그게 노동부의 중간 판단도 좀 그런 걸 부채질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 불행한 사태가 나고 나서야 항상 대화에 임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됐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왜냐하면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기도 하지만은 이게 사회 쟁점화돼가지고 정치 쟁점화되기도 했어요. 자, 노란봉투법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노란봉투법 이전에도 여러분들이 화물연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요? 2000년대 중반에 매년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런 문제로. 이런 문제로요? 비슷한 문제로? 주로 이제 부산이 굉장히 컸는데 부산 그 항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물류가 엄청 많이 이동하는데 그 앞에서 이런 비슷한 사고 또 이 문제를 전혀 해결 통로가 안 보이니까 분신하신 분도 계시고 이런 불행한 사태가 계속 쌓여 있었던 거거든요. 그거 아니라도 이제 유가는 오르는데 운임은 안 오르면 그러면 생활고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라서 아니 화물차 하나 가지고 있다고 운송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운송 시스템이 있는 거죠. 예. 화주가 주문을 해야지 그걸 운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라서 예. 그 지배 결정권은 원청에게 있다. 알겠습니다. 화주에게 있는데 전혀 응하지 않고 음.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구를 분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식밖에 없었다. 노란봉투법과 무관하게 이 갈등은 계속 있어 왔다. 있었다. 비슷한 방식으로 알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뭐 좀 더 이걸 이번엔 가능하려나 하는 촉발하는 계기는 됐겠죠.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노동부에서는 중간에 특수고용 노동자는 이거 노란봉투법에 이거에 해당되지 않는다. 네. 법 적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지난 27일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회의에서 화물연대가 노란봉투법 적용 대상 노조임을 또 확인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예, 나중에 중간의 판단들이 좀 이 혼선을 부채질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나온 결과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유권 해석이 노란봉투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노조가 아니다. 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신고제의 취지를 망각하고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뭐 상위법에서 허용되고 있는 것을 하위 규정이나 그런 걸 절차를 문제 삼아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 노동조합법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예. 의무는 해라, 절차 이행은 하라 이렇게 하는 것도 균형이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서울중앙지법에서 2023년에 예. 사업자인데 또 노동자이기도 하다라고 했습니다. 판단을 내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이중적 지위를 인정한 거군요, 그러니까. 예, 이미 인정하고 있었다. 법원의 판단이 가장 이제 좀 더 영향력이 있는 거죠. 파급력이 있는 거니까 예. 그 근거를 통해서 해야지 노동부가 가진 신고 절차의 이행을 문제 삼거나 예. 노동조합법상의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데 의무는 다하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뭐 우리나라 헌법상의 권리나 알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봅니다. 비슷한 케이스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쿠팡에 이제 배달 노동자들 있잖아요. 네. 그럼 예전에는 이제 직고용으로 해서 하다가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자영업자들이 특정 구역 쿠팡의 배달 특정 구역을 맡아가지고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이거를 책임지고 배송을 하는 건데 이분들의 그러면 여기는 자영업자라고 기본적으로 계약 관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의 노동자성이 있는 게 이거를 다 배송을 못하면은 이 물량을 안 줘버리거나 사실상 해고를 해버리거나 뭐 이런 게 있어서 이중지위가 있다라는 논란이 있어. 그 와중에 이제 과로사까지 나오고 뭐 이런 거거든요. 여기도 그러면은 쿠팡하고 이 배송 노동자들이 협상할 수 있는 건가요? 예,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진호의 판결은 이미 나왔고요. 예. 그래서 원청 지위를 인정했고, 그러니까 간접고용 지위가 특수고용 지위에도 있고, 뭐 대리점을 통해서 이렇게 하청 관계가 중충적으로 얽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 둘 다 이번 이제 합의의 결과를 모델로 삼으면 적용돼야 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죠. 개별적 관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그런 것 노동자로 인정된 건 아니지만 그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만 집단적 관계에 있어서 원청으로서 이 노동조합과 협상을 해야 되는 의무는 생긴 거죠. 그리고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시행 초기에 좀 혼선은 불가피하다라는 노동부의 입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의 취지는 어쨌든 대화를 하라는 건데 대화를 안 하고 갈등이 좀 불거진 거는 그 사측이나 이쪽의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노동부가 좀 입장을 낸 것도 있더라고요. 예. 그건 어떻게 보세요? 예, 안 하던 거를 사용자들이 인정하기 싫겠죠. 그게 그냥 금방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포스코가
이게 인정한 것은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은 법원 판단이 내려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내리기 전날 직접 고용을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처럼 뭔가 다른 압박이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진호위, 중노위, 행정심판 1심, 2심 거치면 몇 년을 끌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제도적 사각지대가 공백이 길어지는 거죠. 예. 그러려면 그 절차를 노란봉투법을 만든 취지를 살리려면 가이드라인은 명시적으로 하고 이 진호위, 중노위 판단이 쌓여서 그걸 토대로 뭘 하겠다라는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지 말고 예. 사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문제는 대부분 정리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소극적 점진적으로 적용하려고 했던 판단에 알겠습니다. 이런 사각지대를 만든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 노란봉투법이 뭐 여러 논란과 잡음 속에서 지금도 시행되고 있고 시행된다라기보다는 이 노란봉투법에 근거해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민들 상당수는 좀 불안해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보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예, 예.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예, 이게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좀 명확하게 해서 이 모든 것을 절차를 사용자성 여부를 진호위가 판단하고 모든 사안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지금 예. 진호위에 쌓여 있는 건 또 280몇 건이나 되는데 이런 거 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거든요. 이걸 모든 개별적 판단을 다 받는 게 아니라 좀 정리할 수 있는 문제들은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라도 판단을 빨리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진호위를 거치지 않고도 스스로 노사가 교섭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예,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약하게 이도저도 아니게 만들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일단 지금 이번에 BGF 로지스와 화물연대가 한 협상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화청이든 특고든 직접 근로관계를 지배 결정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원청은 예. 교섭해야 된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세워졌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예. 이걸 바탕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를 상대로 지금 교섭을 요청한 그 하청 노조가 꽤 있어요. 지금 노동부에서는 지금 이제 노동자성 인정해가지고 교섭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기획예산처 등 8개 중앙부처가 지금 하청 노조 직접 교섭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곳도 응답하지 않거든요. 예. 이거는 본인들이 해놓고 왜 본인들이 안 지키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중앙정부가 그걸 다 떠안기 싫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 그 공사라고 하더라도 뭐 공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기획예산체 그 공공부문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리를 받고 있거든요. 인건비 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런 관련 부처 소관 부처의 판단 받아야 되고 또 궁극적으로 기획예산처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예. 근데 그 현재 단계에서 중앙부처가 원청이라는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는데 공기관이 하청을 쓰거나 또 개인 사업자를 쓰는 도급 관계를 맺을 때는 공사나 공기업이 그 책임을 일단 원청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은 명확하게 해야 될 거고요. 거기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때 더 올라가야 되는 이 단계를 거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냥 교수님 말씀을 제가 들으니까 그냥 내로남불이네요. 이거 제가 듣기엔 그렇거든요. 아니 예.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노란봉투법 민주당이 통과시키고 대통령도 의지가 있는데 중앙부처가 아무데도 교섭을 안 하면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교섭을 결려야 될 수도 있는데 교섭 자체를 응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특수고용자 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고 그거는 법원이나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도 우리는 따르지 않겠다라는 걸로 지금 정부가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하청 도급 관계를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그 부처가 국토교통부인데요. 예. 워낙 현업이 많으니까 그럴 경우에 뭐 도로공사든 어디 거기에 하청 그런 도급 노동자가 무엇을 요구를 할 때 할 수 있는 게 국토교통부가 할 수 있는 거면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런 관계로 그런 산업 공기업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못할 때는 그 부처가 나와야 되는 것은 맞다라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 얘기는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일 이제 네. 근로자의 날 혹은 노동절, 과거에는 이제 근로자의 날이라고 보통 부르다가 노동절 첫 법정 공휴일이 됐는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빨간색임에도 불구하고 휴일 쉴 수도 없고 휴일 수당도 못 받는다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5월 1일 날 안 쉬면은 대체 휴일이 없는 거죠, 지금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냥 무조건 쉬거나 그래야 되는 거죠. 쉬는 날로도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5인 미만은. 예. 예. 그 휴일 휴가 제도가 적용이 안 됩니다. 예. 워낙 산업화 초기에 이루어졌던 그 규정이 아직까지도 안 바뀌고 있는 것은 대표적인 또 이 조항하고 부당해고 조항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5인 미만 사업장이 아직까지도 적용 안 되는 게 맞을까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가 아직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를 굉장히 주저하는 모든 역대 정부가 그렇고요. 특수고용 노동자 뭐 당연히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또 예.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문제는 사업장을 쪼개서 5인 미만으로 위장하는 사업장까지도 많다라는 점, 이거는 꼭 우리가 고쳐져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